어머니, 저 임신 아니에요. 자갈치 시장 출신이라며 멸시받던 며느리 영숙 씨. 그녀는 오늘도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며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합니다. 사실 그녀는 6개월 전 유산으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죽은 아기 대신 딱딱한 서류 뭉치를 배에 감아야 했습니다. 오직 자신을 구박하는 시어머니를 페륜아들에게서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짜 만삭 연극을 해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며느리의 진심, 그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댁내에 생각지도 못한 큰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빌겠습니다.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2층 저택, 그 넓디 넓은 거실 한가운데 영숙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뼈를 파고들었지만 영숙은 이를 악물고 걸레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쓱, 쓱. 걸레가 바닥을 쓸 때마다 나는 소리만이 고요한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의 배는 임신 9개월 차답게 불룩했습니다. 아니, 불룩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쌍둥이라도 품은 것처럼 유난히 컸죠. 하지만 영숙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 아기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쓱, 윽. 영숙은 배를 바닥에 닿지 않게 하려고 허리를 최대한 세웠지만 배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10kg은 좋게 넘을 것 같았어요. 일반 임산부들이 느끼는 묵직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돌덩이를 복대에 동여맨 것처럼 딱딱하고 무거웠죠. 후, 잠깐 숨을 고르려고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탁, 탁, 탁. 뾰족한 슬리퍼 끝이 대리석을 때리는 소리가 영숙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반사적으로 등을 곧게 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영숙의 시어머니죠. 고급스러운 실크 가운을 걸친 최 여사는 외출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지 한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영숙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우, 비린내. 최 여사가 코를 찡그리며 한 손으로 코를 가렸습니다. 너 시장에서 생선 팔던 냄새는 씻어도 안 빠지니? 내 손주한테 냄새 옮겠다. 저리 비켜. 영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몸을 일으키려고 했죠. 배가 너무 무거워서 일어서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다른 손으론 배를 받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슬리퍼 끝이 영숙의 손등을 툭 쳤습니다. 아! 영숙이 작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손등에 붉은 자국이 남았어요. 하지만 최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숙의 곁을 지나쳐 갔습니다. 고급 디퓨저 향기가 최 여사의 뒤를 따라갔지만 그 향기 사이로 영숙의 땀 냄새와 파스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영숙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를 잡고 중심을 잡으려는데 배 안에서 묘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임산부들이 느끼는 태동, 그 부드럽고 신비로운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뭔가 묵직하고 딱딱한 것이 배 안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종이 뭉치가 움직이는 듯한 둔탁한 감각이었죠. 영숙은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어머니 지켜드리려면.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굴욕감보다는 육체적 고통이 더 컸지만 영숙은 멈출 수 없었어요. 배 안에 감춰둔 것, 그것을 지켜내야만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힘들게 주방에서 밥상을 차려 식탁으로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정갈한 상차림이었죠. 하얀 쌀밥, 된장찌개,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까지. 영숙은 자신의 밥그릇도 함께 가져와 식탁 한켠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 여사가 식탁에 앉더니 영숙의 밥그릇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 뭐하니? 밥 먹으려고요, 어머님. 여기 앉아서? 최 여사가 차갑게 웃으며 영숙의 밥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곤 싱크대 쪽으로 쓱 밀어버렸어요. 너는 서서 먹어. 식탁보에 때 묻는다. 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들고 싱크대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서서 허리를 굽힌 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너무 나와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영숙은 참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배의 무게가 허리를 짓눌렀습니다. 배 안의 종이 뭉치들이 땀에 젖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복대와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피부가 쓸려서 쓰라렸습니다. 영숙은 밥을 삼키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우리 몫이 아니야. 어머니 목숨줄이야. 형님들한테 절대 빼앗기면 안 돼. 영숙의 눈빛이 다시 한번 단단해졌습니다. 그녀가 배에 감춰둔 것. 그것은 바로 50억 원어치의 채권과 서류들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비자금 장부와 무기명 채권, 그리고 진짜 인감도장까지. 영숙은 형님들이 금고를 털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바로 자기 배 안에요. 누가 임산부의 배를 의심하겠어요? 누가 만삭의 며느리 배에 50억이 들어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영숙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딱딱하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살이 아니라 종이었죠. 하지만 영숙의 얼굴엔 모성애가 가득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진짜 아기를 품은 엄마처럼요.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영숙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쓱, 쓱. 저택의 넓은 거실 한가운데 만삭의 며느리는 오늘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평창동 저택의 별채에 있는 작은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스탠드 하나만 켜진 어두운 방 안, 영숙은 이불을 배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영숙이 작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낮 동안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청소를 한 탓에 온몸이 쑤셨어요. 특히 배 부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복대에 감긴 청테이프가 땀에 젖어 피부를 파고들었거든요. 영수가 괜찮아? 남편 민석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막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은 침대 곁에 앉더니 영숙의 이불을 살짝 걷어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영숙의 다리가 드러났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다리가 코끼리 다리 같잖아.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영숙의 종아리를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러곤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주물러주기 시작했어요. 영숙이 편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석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는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듯 아내의 다리를 어루만졌어요. 미안해, 영숙아. 민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못나서 이렇게 고생시키네.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민석이 영숙의 배를 바라봤습니다. 이불 위로 봉긋하게 솟은 배,
쌍둥이를 품었다고 믿고 있는 그 배를 보며 민석은 눈을 붉혔습니다. 우리 아기들한테도 미안하고 아빠가 무능해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불을 더 꼭꼭 끌어올렸어요. 배를 남편에게 보여줄 수 없었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배 안의 비밀만큼은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영숙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엔 깊은 고통이 숨어 있었어요. 민석은 한참 동안 영숙의 다리를 주물러줬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자, 이제 푹 쉬어. 내일도 힘들 텐데. 민석이 영숙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곤 스탠드 불을 끄고 자기 자리에 누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석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남편이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의 무게가 허리를 짓눌렀습니다. 영숙은 배를 두 손으로 받치고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었어요. 화장실 문을 닫고 영숙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이 화장실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영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러곤 떨리는 손으로 인부복 상의를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드러난 배. 하지만 그건 살로 된 배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붕대와 파란색 청테이프가 배를 칭칭 감고 있었어요. 마치 미라처럼요. 붕대 사이사이로 누런 서류 봉투와 두툼한 종이 뭉치가 보였습니다. 휴! 영숙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테이프 끝을 만져봤어요. 땀 때문에 테이프가 살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지직! 영숙이 테이프를 살짝 떼어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테이프가 떨어진 자리엔 붉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피부가 벗겨져 짓물러 있었어요. 영숙은 참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테이프를 다시 원래 자리에 붙이고 영숙은 배를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물렁한 살이 아니라 단단한 종이 뭉치였죠. 50억 원어치의 채권과 서류들이 빈틈없이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렸더니 종이들이 습기를 머금어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처음 감았을 땐 7, 8kg 정도였는데 지금은 10kg도 넘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다크서클이 짙게 낀 눈.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몫이 아니야. 영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목숨줄이야. 형님들이 알면 우린 다 죽어. 영숙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종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하지만 영숙은 그것을 마치 진짜 아기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배 안에 든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최 여사의 평생 재산이자 탐욕스러운 형님들로부터 지켜내야 할 마지막 보루였어요. 영숙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도,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굴욕도, 이 배의 무게도 다 참을 수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영숙은 인부복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러곤 화장실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우니 배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옆으로 누워도 반드시 누워도 편한 자세가 없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옆에선 남편 민석이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영숙은 배에 손을 얹은 채 생각했습니다.
형님들이 어머니를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거야. 곧 한판 붙을 날이 올 거야. 영숙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배 안에 종이 뭉치를 꽉 움켜쥔 것처럼요. 그때까지 버텨.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영숙이 마지막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또 시작될 긴 하루를 위해서요. 다음 날 오후 2시 평창동 저택의 정문 앞에 요란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르릉, 부르릉. 빨간색 외제 스포츠카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현관 앞에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로 뒤덮인 남자였어요. 선글라스, 시계, 벨트, 구두까지 온몸이 브랜드 로고 전시장 같았습니다. 형님, 뒤이어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또 한 남자와 여자가 내렸어요. 남자는 첫째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명품으로 치장했고 여자는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아들들, 민호와 민철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아내까지. 세 사람은 거만한 웃음을 지으며 저택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에선 영숙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어머니 왔습니다. 민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반가움보다는 형식적인 느낌만 가득했어요. 최 여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형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들어왔니? 전화도 안 하고.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도 있고요. 민호가 소파에 턱 하고 앉았습니다. 민철과 며느리도 나란히 앉았어요. 그들의 태도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 같았습니다. 민호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경영권 넘기시고 편하게 사세요. 요양병원 VIP실 알아놨어요. 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회사 경영하시기엔 너무 나이 드셨잖아요. 이젠 쉬실 때도 됐죠. 민철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두 형제의 눈빛엔 노골적인 욕심이 드러났어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 최 여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때 민호의 아내가 영숙을 발견했습니다. 영숙은 구석에서 걸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 동서. 며느리가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가 왜 그렇게 무식하게 컸어? 안에 애가 셋은 들었나 봐? 징그럽게. 영숙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걸레를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형님들, 왜 오셨어요?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야, 서자. 민호가 턱으로 주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물 좀 떠와라. 얼음 띄워서.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민호가 다시 최 여사에게 서류를 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회사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안 돼. 절대 안 돼. 최 여사가 서류를 확 밀어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어요. 민철이 혀를 찼습니다. 즉, 어머니가 왜 이러세요? 우리가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건데. 위해서?
너희들이 날 요양원에 쳐넣고 재산 다 가로채려는 거 뻔히 보인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영숙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민호와 민철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눈치챘어요. 안방. 정확히는 안방 안쪽 벽장 쪽이었습니다. 그곳엔 최 여사의 금고가 있었죠. 하지만 형님들은 몰랐습니다. 그 금고가 이미 텅 비어 있다는 걸요. 영숙은 무의식 중에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배 안에 든 50억 원어치의 채권과 서류들. 형님들이 찾는 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저것들이 이걸 알면 영숙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형님들이 금고가 비어 있는 걸 알게 되면 영숙을 의심할 게 분명했어요. 그럼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땐 도장 찍어주셔야 해요. 세 사람이 거실을 나서려는데 민호의 아내가 영숙 옆을 지나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시장 생선 냄새 진동하네. 좀 씻고 다녀.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더욱 세게 쥐어져 있었어요. 형님들이 나가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거실엔 침묵만 남았습니다. 최 여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믿었던 아들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영숙은 조용히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곤 배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니를 지켜야 해. 저 하이에나들한테 빼앗기면 안 돼. 영숙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단련된 그녀의 깡다구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큰 싸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평창동 저택 밖으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콰르릉, 쾅.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어두운 구름을 가르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요. 오후 4시 다시 형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민호, 민철, 그리고 민호의 아내까지. 세 사람 모두 얼굴에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최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설쳤는지 얼굴이 많이 여위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달그락달그락 떨렸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꼭 결정하셔야 합니다. 민호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에 무겁게 울렸어요. 봉투에서 서류 2장이 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그것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치매 진단서, 그리고 성년 의견 신청서. 이게 뭐냐?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하시죠? 민호가 서류를 어머니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초기 치매래요. 요양병원 VIP실 예약했으니까 도장만 찍으세요. 내가 치매라니.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충격 때문에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멀쩡한 어미를 고려장시키겠다는 거냐? 최 여사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입만 뻐끔뻐끔 벌렸어요. 바로 그때 민호의 아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벽에 똥칠하기 전에 가시는 게 자식들 돕는 거예요. 취해지지 마세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한 척했지만 속에는 비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낳아 기른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이렇게 자신을 대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형, 이건 아니지. 그때 민석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온 모양인지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치매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민석이 형님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서자는 빠져. 콩고물이라도 챙기려면. 민호가 민석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민석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형님. 민석이 다시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민철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야, 넌 입 다물고 있어. 이건 진짜 아들들끼리 하는 얘기야. 민석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평생 서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그였으니까요. 영숙은 거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은 채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것들이 진짜로 어머니를 버릴 작정이구나. 영숙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배 안에 종이 뭉치를 움켜쥔 것처럼요. 민호가 최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곤 억지로 인감 도장을 쥐어주려 했어요. 어머니, 도장만 찍으세요. 그럼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최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평생 믿었던 핏줄에게 배신당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세요? 우리가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건데. 민철이 다가와 어머니의 다른 손을 붙잡았습니다. 두 형제가 어머니를 양쪽에서 압박했어요. 창밖에서 또다시 천둥이 쳤습니다. 쾅! 번개빛이 거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 순간 형님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어요. 탐욕으로 일그러진 얼굴들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평생을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돌아오는 대가란 말인가요? 싫어. 난 안 가. 최 여사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손에 도장 쥐어들여 민호가 아내에게 지시했습니다. 며느리가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거 나요. 영숙이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뒤뚱거리면서도 그녀의 움직임은 빨랐어요. 영숙은 최 여사와 형님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어요. 어머니가 싫다잖아요. 당신들이 자식이에요? 짐승이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의 외침이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들은 영숙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평소엔 숨도 크게 못 쉬던 며느리가 감히 자신들에게 대드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생선 비린내를 풍겨? 하지만 영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 여사를 등 뒤로 보호하며 두 팔을 벌렸어요. 최 여사는 며느리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천하다고 무시했던 그 등이 지금은 태산처럼 커 보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며느리가요. 최 여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영숙이 최 여사 앞을 가로막고 서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만삭의 배를 안고 뒤뚱거리며 서 있는 며느리가 우습게 보였던 거예요. 비켜. 이건 어른들 일이야. 민호가 영숙의 어깨를 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한 발짝만 더 와봐요. 영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시장 바닥에서 취객들을 상대하던 그때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배 갈라서라도 당신들 막을 거니까. 영숙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로 배를 가르겠다는 게 아니라 배 안에 숨긴 증거를 까발리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형님들은 그걸 알 리 없었어요. 민호의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이 사람 미쳤어? 임산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쳤다고요? 그래요, 미쳤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멀쩡한 어머니를 치매 환자 만들어서 요양원에 쳐넣으려는 당신들보단 덜 미쳤죠. 영숙이 소리치자 민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영숙을 향해 손을 휘둘렀어요. 이 천한 것이. 바로 그때 영숙이 몸을 앞으로 날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배의 무게를 이용해 민호를 밀어냈어요.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호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영숙의 배가 민호의 가슴팍을 정통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느낌이 이상했어요. 배가 부딪힌 게 마치 돌덩이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으윽! 민호가 중심을 잃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영숙을 노려봤어요. 뭐야, 배가 왜 이렇게 딱딱해? 민호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단호하게 최 여사를 감쌌습니다. 민철이 형을 부축하며 영숙을 쏘아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요. 어머니 지키는 거죠. 영숙이 두 팔을 벌려 최 여사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새 같았어요. 당신들 같은 페르나들한테 어머니를 넘길 수 없어요. 영숙의 목소리에서 사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표준어로 억지로 말하던 평소와 달랐어요. 흥분한 탓에 시장통에서 쓰던 투박한 말투가 나온 거예요. 이거 나, 안 나. 민호의 아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영숙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영숙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틀어 며느리의 손을 피했습니다. 만삭의 몸이지만 움직임은 빨랐어요. 손대지 마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배 안의 종이 뭉치가 움직이며 찌그럭거리는 미세한 소리도 났습니다. 최 여사는 며느리의 등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생 천하다고 무시했던 며느리, 생선 비린내 난다고 코를 막았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지금 자신을 온몸으로 지켜주고 있었어요. 최 여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들들도 며느리도 아닌 이 천한 며느리만이 자신의 편이었습니다. 영숙아,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 이름을 부드럽게 부른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뒤로 손을 뻗어 최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영숙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랫동안 생선을 손질하고 걸레질을 한 탓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최 여사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지. 하지만 다음엔 경찰 데리고 올 거야. 어머니 치매 진단서도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 민호가 서류를 챙겨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 가서 두고 보자고. 세 사람이 거실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영숙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두 팔에 힘이 풀리며 축 늘어졌어요. 배의 무게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이 비틀거렸습니다. 최 여사가 황급히 며느리를 붙잡았어요. 영숙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영숙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서 민석이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대항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영숙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배 안에는 50억 원어치의 비밀이 여전히 감춰져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영숙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신발을 신으려다 멈칫했어요. 그는 뒤돌아보며 거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생각 잘하세요. 다음엔 법원 집행관이랑 올 겁니다. 영숙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배를 안고 뒤뚱거리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렇게 해봐요. 경찰도 좋고 법원도 좋아요. 누가 페류나인지 똑똑히 밝혀질 테니까. 민호의 아내가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이 천한 것이 감히. 그녀가 영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곤 영숙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휘둘렀어요. 영숙이 재빨리 고개를 틀어 피했습니다. 하지만 만삭의 몸으로 균형을 잡기 힘들었어요. 며느리의 손이 빗나가며 영숙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영숙은 중심을 잃었습니다. 배의 무게가 앞으로 쏠리며 몸이 휘청거렸어요. 아! 영숙의 외마디 비명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퍽! 영숙의 배가 거실 장식장 모서리에 정통으로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충돌음이 거실에 퍼졌어요. 으아! 영숙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콸콸콸 영숙의 치마 아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숙이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물주머니가 터진 거예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 물주머니에서 물이 분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거실 바닥이 순식간에 물로 흥건해졌습니다.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일반적인 양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물이야. 민석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그는 급히 영숙에게 달려갔어요. 영숙아, 양수가 터졌어. 어떡해? 민석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최 여사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손주 죽는다. 최 여사가 영숙의 젖은 치마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을 잃고 오열했어요. 형님 부부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의 아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안 밀었어. 지 혼자 넘어진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영숙의 뱃속 아이가 죽으면 자신이 살인 누명을 쓸지도 몰랐거든요. 민철도 당황했습니다. 형, 우리 빨리 나가자. 이거 큰일 났어. 두 형제는 황급히 신발을 신고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형수도 뒤따라 뛰어나갔어요. 차 문 닫는 소리와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거실엔 영숙과 민석, 그리고 최 여사만 남았습니다. 영숙아, 괜찮아? 배는? 민석이 영숙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 영숙이 배를 움켜쥔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이는 얼굴과 달리 눈빛만큼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지금이다. 타이밍 완벽해. 영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최 여사가 영숙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고, 내 손주들. 제발 무사해라. 최 여사의 손이 영숙의 배를 만졌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배가 이상하게 딱딱했습니다. 물렁한 임산부의 배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 여사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이 무사한지만 걱정됐거든요. 구급차, 구급차 불러요. 민석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어요. 영숙은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물에 젖은 치마가 몸에 달라붙어 차가웠어요. 물 웅덩이 위에 영숙이 누워있는 모습은 참으로 처참해 보였습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쓰러져 있고 주변엔 양수처럼 보이는 물이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극이라는 걸요. 배 안에 아기는 없었습니다. 50억 원어치의 채권과 서류만 있었어요. 터진 건 양수가 아니라 따뜻한 물주머니였습니다. 영숙은 이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형님들이 올 거라는 것도 자신을 밀칠 거라는 것도 예상했어요. 그래서 미리 물주머니를 허벅지에 차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형님들은 겁먹고 도망갔습니다. 임산부를 밀어 양수를 터뜨렸다는 죄책감에 당분간은 얼씬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영숙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파요. 영숙이 다시 신음을 흘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최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영숙아, 버텨. 조금만 버텨. 최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무시하고 구박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지키려다 이렇게 됐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석은 전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네, 빨리 와주세요. 아내가 양수가 터졌어요. 민석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물 웅덩이가 점점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심에 영숙이 누워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야. 다 끝낼 거야. 영숙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폭풍전야였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영숙의 젖은 치마를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민석은 전화기를 들고 구급차가 빨리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버텨. 조금만 버텨. 최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며느리였지만 지금은 그녀가 무사하길 간절히 바랐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후. 영숙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곤 고통스럽게 웅크리고 있던 몸을 펴기 시작했어요. 영숙아. 민석이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물에 젖어 처참해 보였던 그녀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벌떡 일어선 거예요. 시원하다. 영숙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까까지 고통에 신음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뭐라고? 민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최 여사도 멍하니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영수가 배는? 아기는? 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대답 대신 젖은 인부복 상의를 거칠게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배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살로 된 배가 없었어요. 대신 하얀 붕대와 파란 청테이프가 배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라나 갑옷처럼요. 붕대 사이사이로 누런 서류 봉투와 하얀 종이 뭉치가 보였습니다. 땀에 젖어 축축해진 종이들이었어요.
저게 뭐야? 민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숙은 테이프 끝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곤 거침없이 뜯어냈어요. 찌익. 날카롭고 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스 테이프를 뜯을 때 나는 그 특유의 소리였어요. 정적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영숙이 테이프를 계속 뜯어냈습니다. 테이프가 떨어진 자리엔 붉은 자국이 남았어요. 살이 눌려서 짓물러진 흔적이었습니다. 아우, 땀띠나 죽는 줄 알았네. 영숙이 배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반년 동안 참았던 고통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시원함과 안도가 번졌습니다. 테이프를 다 뜯어내자 배에 감겨 있던 것들이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 여러 개, 하얀 종이로 된 두꺼운 다발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 모두 붕대와 테이프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영숙이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이미 여러 번 확인했었던 것처럼요. 마침내 모든 게 풀렸습니다. 영숙이 그것들을 최 여사 앞에 던졌습니다. 쿵! 묵직한 소리와 함께 서류 뭉치들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어요. 일반 종이 뭉치가 아니라 벽돌처럼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찾으셨죠?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최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장부와 채권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 상자 안엔 진짜 인감 도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자신의 비자금 장부였어요. 금고에 넣어뒀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형님들이 금고 털려고 기술자 불렀던 날, 제가 먼저 선수 쳤어요. 영숙이 배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비자금 장부랑 50억 채권 여기 다 있어요. 50억?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50억이 내 배 안에 있었다고?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배에서 떼어낸 종이 뭉치들을 내려다봤어요. 땀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채권들이었습니다. 반년 동안 이걸 몸에 감고 다녔어요. 형님들한테 빼앗길 순 없었거든요. 영숙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반년간의 고통이 한순간에 떠올랐어요. 최 여사는 채권 다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걸 배에 감고 반년을 버텼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영숙아, 너. 최 여사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영숙은 배에 남은 마지막 붕대를 뜯어냈습니다. 배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평평한 배였습니다. 아기가 들어갈 만한 배가 아니었어요. 다만 붉은 자국과 짓무른 상처들이 배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청테이프를 감았던 자리마다 피부가 벗겨져 있었어요. 땀띠도 심하게 나 있었습니다. 민석이 아내의 배를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영숙아, 이렇게까지. 영숙은 배의 상처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야 뭐. 어머니 지키는 게 더 중요했죠. 그녀가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강했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최 여사는 채권을 내려놓고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곤 며느리를 꽉 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 여사가 영숙의 등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평생 천하다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목숨줄을 반년 동안 지켜줬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숙은 최 여사를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반년간의 무게가 드디어 내려놓아졌습니다.
최 여사가 영숙을 놓아주고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채권 다발이 여러 개 있었어요. 각 다발마다 5천만 원권 수표가 20장씩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에 10억, 5다발이면 50억이었죠. 이게 정말 내 금고에 있던 거야?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영숙이 채권 옆에 있던 누런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어머니 비자금 내역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인감 도장이고요. 영숙이 나무 상자를 열어 도장을 꺼냈습니다. 최 여사가 평생 써온 그 도장이었어요. 최 여사는 도장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걸 어떻게, 언제, 반년 전이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물에 젖은 치마를 정리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형님들이 금고 기술자를 몰래 부른 날 밤이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됐어요. 반년 전 영숙은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형님들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금고를 열 기술자를 섭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형님들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영숙은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최 여사가 외출한 날 영숙은 안방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최 여사가 중얼거리는 걸 평소에 기억해뒀던 거였습니다. 금고를 열었더니 이 채권들이 있었어요. 장부도 함께요. 영숙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최 여사의 비자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형님들이 이걸 가져가면 어머니는 끝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양원에 쳐넣고 재산 다 털어갈 게 뻔했죠. 민석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져온 거야? 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겼죠. 영숙이 자신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누가 임산부 배를 의심하겠어요? 형님들도 어머니도 당신도 몰랐잖아요. 영숙의 말에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반년 동안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임신한 거 아니었니? 처음부터?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진짜였어요. 임신 3달 차였죠. 영숙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근데 유산했어요. 임신 넉 달 찼대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없어졌대요. 자연 유산이었어요. 영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그때가 딱 형님들이 금고를 노리기 시작할 때였어요. 저는 생각했죠. 아기는 없지만 배는 계속 부를 수 있다고. 영숙은 유산 후에도 임신을 계속 연기했습니다. 복대에 채권과 서류를 감아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임산부처럼 행동했습니다. 형님들은 제가 임신했다고 믿었고 어머니도 믿으셨죠. 그래서 반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최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를 잃은 슬픔을 혼자 사귀면서 동시에 자신의 재산을 지켜줬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영숙아, 넌 괜찮아요, 어머니.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를 지킬 수 있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민석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영숙아. 내가 몰랐어. 내가 아기를 잃은 것도, 이렇게 고생한 것도.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제가 숨긴 거예요. 그때 최 여사가 채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형님들은 이걸 어떻게 하려던 거지? 영숙이 장부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형님들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정 대리인이 되려고 했어요. 장부 뒷장에는 형님들의 계획이 메모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 여사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한 뒤 재산을 모두 가로채겠다는 내용이었죠. 이 장부까지 가져가면 어머니 재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요양원에 갇혀서 평생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들이 자신을 이렇게 처분하려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영숙이 최 여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다 여기 있으니까요. 형님들이 뭘 하려고 했는지 다 밝힐 수 있어요. 영숙은 채권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땀에 젖어 쭈글쭈글해졌지만 여전히 유효한 채권들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문서 위조, 재산 탈취 미수, 학대. 다요. 영숙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최 여사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영숙아. 정말 고맙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드디어 의미를 찾았습니다. 민석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형들에게 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철과 형수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들은 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였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양수가 터졌는데 왜 이렇게 멀쩡해? 민호가 영숙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물 웅덩이를 보고 그리고 테이블 위에 채권 뭉치를 봤어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뭐야? 그가 채권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재빨리 그것들을 움켜쥐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시겠어요? 형님이 그렇게 찾던 거잖아요. 영숙이 채권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금고에 있던 50억짜리 채권이에요. 형님들이 훔쳐가려던 거요. 민호의 형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어떻게 내 손에 있어? 도둑년. 그녀가 영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영숙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평소엔 형들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던 민석이 지금은 형수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 치워요.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아내 몸에 손대지 마. 형수가 놀라서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너. 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미쳤나? 서자 주제에 감히 형수님한테. 민석이 형수의 손목을 놓아주고 대신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형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본 거예요. 형?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어요. 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평생 서자라고 무시당하면서 살았어요. 형들한테, 어머니한테도요. 그래도 참았어요. 내가 잘못 태어났으니까.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쳐넣고 재산을 훔치고 내 아내를 때리고. 민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건 서자고 뭐고 이전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늘 고분고분하던 동생이 이렇게 나오니 어이가 없었어요.
야, 너 지금 꺼져요, 형.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당장 나가요. 경찰 오기 전에 민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이 새끼가. 민호가 민석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그의 손을 탁 쳐냈어요. 손대지 마요. 민석이 민호를 밀쳤습니다. 민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는 소파에 볼품없이 넘어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석을 올려다봤어요. 평생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지금은 거인처럼 커 보였습니다. 민석이 민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 서자예요. 형들처럼 정실 부인 아들 아니에요.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형처럼 패륜아는 아니에요. 어머니를 버리고 재산만 탐하는 짐승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숙이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어머, 우리 남편 멋있네. 영숙이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밥값하네. 민석이 아내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는 다시 형님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이 사람들 경찰에 넘길까요? 아니면 그냥 내쫓을까요? 민석이 최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소파에 앉아 형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민철과 형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최 여사의 얼굴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곤 형들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갔어요. 당장. 최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고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최 여사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들은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민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 같은 건 없어. 최 여사가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당장. 민호와 민철, 그리고 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형님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거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는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석을 봤어요. 민석아, 내 어머니. 고맙다. 어미를 지켜줘서. 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었어요. 영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님들이 집을 나가고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윙, 윙. 저택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거실 유리창을 번갈아 비췄어요. 민석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그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불렀어요. 뭐? 민석이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언제? 형님들이 오기 전에요. 미리 신고해뒀죠. 영숙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통화 기록에 1시간 전에 경찰서로 전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형님들이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미리 말해뒀죠.
1시간 후에 오라고요.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형님들이 어머니를 협박하는 모습을 다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최 여사가 며느리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까 그 모든 게, 네, 다 계획이었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민석이 문을 열자 경찰관 3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최영숙 씨 맞으시죠? 경찰관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어요. 영숙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어요. 조작된 치매 진단서, 성년 의견 신청서, 그리고 재산 탈취 계획이 적힌 장부까지요. 경찰관들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네요. 범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나갔어요. 차 타고 도망갔을 거예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용의자들 추적 바랍니다. 빨간색 외제 스포츠카와 검은색 세단입니다.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이미 확보했습니다. 저택 앞 도로에서 대기 중이던 용의자 셋을 체포했습니다. 영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님들은 집을 나가자마자 경찰에게 잡힌 거예요. 밖으로 나가보시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최 여사와 민석, 영숙은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택 마당에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민호, 민철, 그리고 형수가 수갑을 찬 채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보자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가 우릴 함정에 빠뜨렸어요. 우리 억울해요. 하지만 최 여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차갑게 아들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작된 치매 진단서랑 재산 탈취 계획서인데요. 저 저건, 그게, 민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수가 옆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우리 안 했어요. 저 여자가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장부에는 형님들의 필체로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하지만 최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조차 보기 싫었어요. 경찰관들이 형님 셋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발버둥 쳤어요. 안 돼. 나 안 가. 어머니. 하지만 경찰관들이 그를 강제로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차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최 여사는 경찰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붉고 푸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허망함도 다 섞여 있었어요. 평생을 공들여 키운 아들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최고의 대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자신을 버리려 했습니다. 최 여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숙이 최 여사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최 여사는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평생 천하다고 무시했던 그 며느리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영숙아,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을까? 저것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어머니, 영숙이 최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진짜 가족이랑요. 영숙이 민석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민석이 다가와 어머니의 다른 팔을 부축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여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방향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앞만 봤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준 며느리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워준 아들을 보면서요. 거실에 들어서자 최 여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숙과 민석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최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아, 내 어머니,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도 눈물을 닦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천둥과 번개는 사라지고 이제는 조용한 빗소리만 들렸어요.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는 부스스한 머리로 주방에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주방에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영숙아, 최 여사가 주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숙이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다 돼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국자로 미역국을 저으며 간을 맞추고 있었어요. 최 여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삭처럼 불렀던 배가 이제는 평평했어요. 인부복 대신 평범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아침 차려드릴게요. 영숙이 식탁 의자를 당겨주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이 상을 받고 며느리는 서서 먹었는데 오늘은 며느리가 자신을 앉혀준 거예요. 영숙은 정갈하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쌀밥, 보글보글 끓는 미역국, 정갈한 반찬들, 그리고 최 여사 앞에 상을 놓았어요. 드세요, 어머니. 영숙이 국그릇을 어머니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못하고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영숙아, 너도 앉아서 먹어라. 네. 영숙이 자기 밥그릇을 들고 최 여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최 여사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맛과 부드러운 미역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다. 최 여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이 웃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정성껏 끓였어요. 최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정성껏 국을 끓였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영숙이 티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팔을 긁었습니다. 어제 청테이프를 떼어낸 자리가 가려웠던 거예요. 소매가 올라가면서 영숙의 옆구리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최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숙의 배 옆구리에 시퍼런 멍이 가득했어요. 청테이프를 감았던 자리마다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어떤 곳은 피부가 벗겨져 짓물러 있었습니다. 영숙아,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내 배. 옷 좀 들어보거라. 최 여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티셔츠를 들어 올렸습니다. 배가 드러났습니다. 최 여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숙의 배는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붉은 멍,
시퍼런 멍, 갈색으로 변한 오래된 멍들이 배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청테이프를 감았던 자리는 피부가 완전히 벗겨져 있었어요. 땀띠도 심하게 나서 울긋불긋했습니다. 아이고, 최 여사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미련한 거사, 살이 다 썩었잖아. 안 아팠냐?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숙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영숙의 피부는 거칠었습니다. 반년 가까이 테이프와 붕대에 짓눌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영숙이 담담하게 말하며 옷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지키는 영광의 상처죠,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최 여사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최 여사가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어. 진짜 자식은 여기 있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구박했는데. 최 여사가 영숙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걸레질을 하느라 갈라진 손,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어요. 천하다고, 비린내 난다고, 그렇게 무시했는데.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나를 지켜줬잖아. 이렇게 아픈 몸으로. 영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최 여사가 영숙을 꽉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영숙아.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주방 한쪽에서 지켜보던 민석도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 후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최 여사가 영숙의 국그릇에 미역국을 가득 덜어주었어요. 많이 먹어라. 몸 보해야지. 네, 어머니. 영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 여사도 웃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아. 네. 이제부터 내 딸이야. 며느리 아니고 딸. 최 여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민석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폭풍우는 온데간데없고 맑은 하늘만 펼쳐져 있었어요. 주방은 미역국 냄새와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엔 진짜 가족의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창동의 큰 저택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 후, 부산 자갈치 시장. 골라. 오늘 잡은 고등어가 왔어요. 족이 신선해요. 아침에 한 마리만 사가. 상인들의 외침소리가 시장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생선 도마 위에서 칼이 탁탁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한 좌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따, 아지매. 이건 서비스야. 꽃무늬 몸배 바지에 빨간 고무장갑을 낀 여자가 생선을 손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광어 내장을 발라냈어요. 최 여사였습니다. 예전의 밍크 코트와 명품 핸드백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촌스러운 작업복을 입고 머리엔 꽃무늬 수건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어요. 이야, 사장님. 손놀림 좋네요.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70평생 살면서 처음 해보는 건데도 재미있다, 아이가. 최 여사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산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섞여 나왔어요. 교양 있는 척하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옆 좌판에선 영숙이 생선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2만 원이요.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배는 이제 평평했어요. 예전의 가짜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풍기는 걸 보니 취한 것 같았어요. 야, 생선이 상했잖아.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잡은 거예요. 영숙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돈 돌려줘. 남자가 영숙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영숙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쾅! 그 순간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최 여사가 손질용 칼을 도마에 세게 내리꽂은 거예요. 칼이 도마에 푹 박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여사가 고무 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이 양반이 어디다 손을 대? 최 여사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가 최 여사를 보고 주춤했어요. 뭐야? 내 며느리 몸이 얼마나 귀한 몸인 줄 알아? 최 여사가 영숙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50억 줘도 안 바꿀 내 딸이라고. 최 여사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맞아. 우리 영숙이 귀한 몸이제.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남자는 기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황급히 도망쳤어요. 최 여사가 영숙을 돌아봤습니다. 괜찮나, 딸? 네, 어머니. 괜찮아요.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깔깔 웃었어요. 어머니, 이제 완전 시장 아줌마 다 됐네요. 영숙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소리보다 이게 훨씬 속 편하다, 예. 최 여사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우울하고 외로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의 최 여사는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근데 어머니, 정말 평창동 저택 안 아까워요? 그 큰 집을 팔고 여기서 이러시는데. 영숙이 물었습니다. 아깝기는. 그 집엔 나쁜 기억밖에 없어. 최 여사가 생선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훨씬 좋다. 사람 냄새나고 인정도 있고. 1년 전 형님들이 감옥에 간 후 최 여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창동 저택을 팔고 부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영숙의 고향인 자갈치 시장 근처에 작은 수산물 가게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생선 장사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지. 근데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 최 여사가 능숙하게 생선 비늘을 벗기며 말했습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흥정하고 웃고 이게 진짜 사는 거더라. 최 여사의 얼굴엔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엔 넓은 저택에서 혼자 외로웠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음식을 먹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록 손에 생선 비린내가 배고 옷이 촌스러워도 진짜 행복했어요. 어머니, 저 멀리서 민석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수산물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오늘 물량 다 팔렸어요. 내일 새벽 시장 가서 더 떼올게요. 민석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고생했다. 최 여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엔 결코 하지 않았던 스킨십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자연스러웠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시장을 물들였습니다. 야, 배고프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회 어때요? 오늘 잡은 광어로요.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좋지. 소주도 한잔하고.
최 여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좌판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소음이 점점 잔잔해졌어요. 최 여사는 며느리, 아니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영숙아. 너 덕분에 나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영숙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의 손에선 생선 비린내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천하거나 역겨운 냄새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냄새였습니다. 진짜 행복의 냄새였습니다. 저녁 7시, 자갈치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2층 집. 예전의 평창동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았지만 따뜻한 불빛이 창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싱싱한 회, 얼큰한 매운탕, 갓 구운 김, 그리고 소주 한 병. 최 여사가 매운탕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딱 좋다. 영숙아, 앉아라. 네, 어머니. 영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한 탓에 피곤해 보였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석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제법 듬직한 수산물 유통회사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아들 왔네. 손 씻고 빨리 앉아라. 최 여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석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자, 건배. 최 여사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땡그랑. 세 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어요. 오늘도 수고했다. 세 사람이 함께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시원하다. 최 여사가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예전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 술 좀 천천히 드세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 장사 잘 됐잖아. 세 사람은 즐겁게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운탕 국물이 얼큰했어요. 최 여사와 민석은 후후 불며 국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영숙만 국을 먹지 않았어요. 그녀는 밥만 조금씩 먹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너 왜 국 안 먹어?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국물이 별로 땡기지 않아서요. 영숙이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민석이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요. 영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최 여사가 영숙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너 얼굴이 좀 붓지 않았니? 그래요? 영숙이 자기 볼을 만져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욱! 영숙이 갑자기 입을 막았습니다. 헛구역질이 나온 거예요. 영숙아. 최 여사가 놀라서 영숙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괜찮아? 뭐가 잘못됐나? 민석도 황급히 물을 따라 영숙에게 건넸어요. 영숙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진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매운탕 냄새가 좀. 영숙의 말에 최 여사와 민석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헛구역질, 음식 냄새에 민감해짐, 얼굴이 부음. 이 증상들이 의미하는 건 최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숙아, 혹시... 영숙이 최 여사를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고 하얀 플라스틱 막대기였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그리고 거기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영숙이 그것을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민석이 임신 테스트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어머니. 영숙이 최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번엔 가짜 아니에요. 진짜 복덩이가 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쿵! 최 여사가 들고 있던 밥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진짜예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최 여사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섰어요. 아이고, 내 손주가 왔어. 최 여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영숙을 꽉 껴안았어요. 민석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내를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영숙아, 정말이야? 정말? 응, 정말이야. 영숙이 남편의 목에 팔을 두르며 웃었습니다. 민석이 영숙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아내의 배에 귀를 갖다 댔어요. 아가야, 나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여사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1년 전 영숙은 유산으로 아기를 잃었습니다. 그 슬픔을 혼자 사귀며 반년 넘게 버텼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아기가 왔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임신이 이제는 진짜 축복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영숙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최 여사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완성되는구나. 영숙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엔 행복한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 생명이 자라나는 계절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집엔 진짜 행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석이 영숙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힘들게 하지 않을게. 약속해. 고마워요, 여보.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 여사가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손주 낳으면 내가 키워줄게. 너희는 일만 해.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겠네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매운탕 대신 미역국을 끓여야겠다고 최 여사가 말했어요. 거실엔 따뜻한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짜 가족의 진짜 행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영숙은 빨래를 널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영숙아, 아래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영숙이 옥상 난간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민석이 마당에 서서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내려와봐.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와봐. 민석의 목소리에 뭔가 들뜬 기운이 느껴졌어요. 영숙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당에 도착하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작은 마당 한쪽에 하얀 천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어요. 탁자 위엔 꽃병에 꽂힌 하얀 장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석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평소엔 입지 않는 깔끔한 양복이었습니다. 영숙아. 민석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응, 기억하지.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민석의 집안 빚 때문이었어요. 영숙의 아버지가 돈을 빌려줬고 그 대신 영숙과 민석이 결혼하게 됐었죠. 그때 우린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 올렸어. 계약서만 쓰고 끝났잖아.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너한테 제대로 된 프로포즈 한번 못했고
민석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였어요.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해? 영숙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영숙아. 민석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지만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 처음엔 빚 때문에 만났어. 계약 때문에 결혼했고, 민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이젠 달라. 난 널 정말 사랑해. 민석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빚 갚는 채무자 말고 내 평생 동반자로 다시 계약해 줄래? 민석이 반지를 꺼내 들었어요. 유효기간은 평생이야.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울게 만들잖아. 영숙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때? 할 거야, 말 거야? 조건이 있어요. 영숙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반품 안 돼요. AS도 평생 해줘야 해요. 민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평생 보증이야. 민석이 영숙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반지가 영숙의 거친 손가락에 꼭 맞았어요. 영숙이 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반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민석이 일어나 영숙을 꽉 껴안았습니다. 사랑해, 영숙아.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짝짝짝. 최 여사가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아이고, 뜸 들이지 말고 뽀뽀나 해라.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영숙과 민석이 얼굴을 붉히며 최 여사를 올려다봤어요. 어머니, 보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프로포즈 하는데 안 볼 수가 있나? 최 여사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제 사진 찍어야지. 최 여사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찍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애들 이쁜 모습 남겨야지. 최 여사가 두 사람을 하얀 천 앞에 세웠습니다. 자, 붙어서. 더 붙어. 최 여사가 감독처럼 지시했어요. 영숙과 민석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 여사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이쁘다 이뻐. 우리 애들. 최 여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수가, 민서가. 최 여사가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너희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니까 내가 다 행복하다. 최 여사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세 사람이 얼싸안았습니다. 하얀 천이 바람에 날리며 펄럭였어요. 마치 진짜 결혼식장 같았습니다. 작은 마당이었지만 그곳엔 진심이 가득했어요. 비싼 예식장도 화려한 드레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완벽한 결혼식은 없었어요. 영숙이 자기 손가락의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소박한 반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무한했어요. 고마워요, 여보. 내가 더 고마워. 민석이 영숙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최 여사가 다시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자, 한 장 더. 이번엔 웃어. 세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찰칵. 카메라에 담긴 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의 진짜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선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렸어요. 작은 마당의 작은 결혼식. 하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결혼식보다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이 이제는 진짜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평생 동안요. 다시 2년 후.
부산의 작은 2층 집 거실. 까르르, 까까. 아기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 바닥엔 두 아기가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들과 딸 쌍둥이였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들. 최 여사가 바닥에 엎드려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할미가 생선 팔아서 번 돈으로 깎아 사줄게. 최 여사가 아기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쌍둥이 중 딸이 최 여사에게 기어왔어요. 통통한 손으로 할머니의 볼을 톡톡 쳤습니다. 으악, 힘 좀 빼라 우리 공주. 최 여사가 웃으며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미 얼굴이 떡될락하네. 최 여사의 말투는 이제 완전한 부산 사투리였어요. 서울에서 살 때의 교양 있는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숙이 주방에서 나오며 웃었어요. 어머니, 애들한테 또 과자 주신 거 아니죠? 아이고, 들켰네. 최 여사가 혀를 낼름 내밀었습니다. 영숙의 배는 이제 평평했습니다. 1년 전 쌍둥이를 낳고 난 후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사진관 가야 하는데 애들 옷 갈아입혀야죠. 영숙이 쌍둥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진관? 왜? 가족 사진 찍으려고요. 어머니도 함께요. 영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1시간 후, 세 사람과 쌍둥이는 동네 사진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사진관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사진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자, 어디 앉으실까요? 사진사가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가운데 큰 의자에 최 여사가 앉았어요. 그녀는 쌍둥이를 무릎에 안았습니다. 양옆에 민석과 영숙이 서 있었어요. 자, 준비되셨어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최 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뭐가 불편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최 여사가 손녀의 머리띠를 고쳐줬어요. 그러곤 손자의 셔츠 깃을 매만졌습니다. 이제 됐다. 찍어요. 최 여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쌍둥이도 할머니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나 더 찍을게요. 자, 다들 웃으세요. 사진사의 말에 네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쌍둥이도 깔깔 웃었어요. 찰칵. 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사진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이쁘게 나왔네요. 영숙이 감탄했습니다. 화면 속엔 행복한 가족이 있었어요. 가운데 쌍둥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최 여사, 양옆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민석과 영숙,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쌍둥이. 이 사진 크게 인화해 주세요. 거실에 걸 거예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이 유모차를 밀며 걸었습니다. 민석은 장을 보러 시장에 들렀어요. 최 여사가 영숙 옆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네 어머니, 행복하니?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영숙이 유모차 안에 쌍둥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기억나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비린내 난다고, 천하다고.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영숙이 최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최 여사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넌 참 대단한 애야.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혼자 아니었어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남편도 있었고요.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영숙아.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영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유모차 안에 쌍둥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거실 벽에 큰 액자가 걸렸습니다.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최 여사가 쌍둥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 양옆에 서 있는 민석과 영숙. 네 사람 모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0억짜리 빚은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받은 행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었어요. 무이자 할부로 평생 받을 행복이었습니다. 영숙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엔 가짜 배였지만 진짜 생명을 품었던 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다시 새로운 생명을 키울 준비가 된 배였습니다. 엄마, 쌍둥이 중 딸이 영숙에게 기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공주. 영숙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딸이 영숙의 볼에 뽀뽀를 했어요.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거실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액자 속 가족 사진은 그저 사진이 아니었어요. 50억보다 귀한 것. 진짜 가족의 진짜 행복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평생 계속될 행복이요. 차가운 50억 돈다발 대신 따뜻한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영숙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에게도 50억을 줘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댓글로 자랑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또 다른 기적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을 품는 채널 사연 품다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